네, 안녕하세요. 승빈 역사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같이 공부해봐요.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뭐 아파트 브랜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활이라는 의미예요. 부활. 그러니까 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있었는데 다시 나타나는 거. 이제 이게 부활이죠. 자, 그러면 뭐가 부활된 것일까요? 인간의 각성이라고 보이죠? 인간의 각성. 여러분 교과서로는 102쪽 1.5배속 아시죠? 1.5배속으로 보시고 교과서랑 같이 보면 더욱 좋습니다. 자, 천년의 잠에서 깨어난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서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전에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르네상스는 시기적으로는 이제 14세기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14년, 14세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서양사는 이제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그쵸? 이렇게 있고, 로마가 이제 서유럽에서는 약 5세기 때 이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부터 지금 한 14세기까지 거의 한 1000년 정도는 중세사예요, 여러분. 중세. 중세에서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신중심사회입니다. 신중심사회.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중심이 되는 세계였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직자가 있고 뭐 농노와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세기 넘어가면서부터 상업이 발달하고 십자군 전쟁으로 이제 교황권이 약화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그러다가 14세기 이탈리아에서 먼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그 프랑스어로 부활이라는 뜻의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자, 보면 교과서에 보면 14세기에서 16세기 이렇게 시기 구분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그리스는 여러분 인간 중심적이었잖아요. 사상적인 특징이. 로마는 실용적인 문화고. 그래서 5세기 때 이제 로마가 망했죠. 그리고 이렇게. 근데 사실 중세는 좀 오래 가요. 여기 뭐 그 뭐지? 이탈리아가 좀 빨랐을 뿐이지 뭐 프랑스, 독일 등은 뭐 중세죠. 사실 중세죠. 약간 15세기라고 그냥 잡을까요? 어쨌든 그냥 14세기라고 그냥 통일해 볼게요. 요때는 점점 중세 사회여가지고 봉건 사회라고 그러죠. 중선 봉건 사회. 그래서 땅을 주면 기사는 그 땅을 받으면 충성을 하는 그런 관계였었죠. 그리고 장원제라 해가지고 농촌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크리스교가 이 모든 것에 다 관할하고 있죠. 그래서 학문의 중심도 의학이 아니라 신학이죠, 신학.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이 다 깨지고 본질적으로 다시 인간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로 가는 게 이제 휴머니즘, 이제 그 르네상스고 르네상스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를 인문주의라고 합니다. 인문주의. 그래서 이 인문주의자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인문주의자들. 그러니까 인문학, 우리나라 인문학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되고, 이 뭐 이때 당시에 살았던 뭐 그 보카치오라는 이제 소설가 등이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이런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의 책이 있죠. 그걸 공부했어요. 근데 당시 그런 책을 읽으려면 당연히 그리스어랑 라틴어, 로마는 라틴어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연구한 겁니다. 그런 거 연구하는 것을 인문학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로마는 이제 법 같은 게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문학이라든지.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다시 재발견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 중심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중세 크리스교에서는 뭐 그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뭐 그런 것 대신에 인간이 가진 것들, 인간의 어떤 욕망, 인간의 이 육체 이런 거를 이제 좀 중시하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그런 것을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인간의 그 성경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육체를 죄라고 보고 있어요. 죄. 그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육체보다는 영혼을 중시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뭐지? 가난한 거. 이런 걸 이제 그 중시했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 성경에 부자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가지고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네 재산에 다 포기하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건 좀 아닌데요 하고 이제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늘 알아요? 바늘? 바늘 그 기라해 가지고 그 구멍 있죠. 거기다가 실을 이렇게 꿰잖아요. 낙타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그 얘기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난한 자는 뭐 복이 있나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있으면 교회에게 다 기증하고 나의 욕구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중세사회의 어떤 미덕이었던 거죠. 물론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인문주의는 사람의 욕망 이런 것을 긍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게 죄가 아니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원하는 욕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이 욕구를 재수롬하는 것을 에서 벗어난 거죠. 교회의 말에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때가 고대 그리스 로마였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14세기 이후에 그렇다면 중세 사이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사상보다는 고대 그리스의 사상과 철학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이런 게 바로 르네상스고 그 학문의 방법을 인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고대 그리스어랑 로마어죠. 그걸 라틴어라고 그러죠. 라틴어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파파고 같은 게 없잖아요. 번역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인문주의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하다 보니까 뭐까지 가요? 인간 주변의 자연까지도 이제 발견, 공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게 이런 학문적인 영향에 의해서 조금 덧붙이자면 뒤로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이. 그래서 쌤은 사실 개인적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되게 좋아해요. 대학 때도 여기에 대해서 좀 뭐지? 관심을 좀 가졌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르네상스가. 자, 그러면 넥스트. 이게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여러분. 14세기 때. 이탈리아는 일단 과거에 뭐예요? 로마죠, 로마. 로마가 과거 로마에서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문화가 나타나죠. 즉,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겠어요? 옛날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던 짱짱한 선진국,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14세기 이탈리아는 여러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뭐 밀라노 공국, 그다음에 뭐 베네치아 국가,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가 여러 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옛날에는 우리가 잘 나갔는데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 옛날 선조들의 로마의 역사, 뭐 문화에 대해서 사실 공부해보는 게 어때?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로마 유산이 있었다. 두 번째는 비잔티움이 망해요. 오스만 투르크에게 15세기 때. 여기 있는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옵니다. 망명해 와요. 근데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14세기 이후에 그 전부터 잘 나갔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군 전쟁으로 상인도 그 동쪽에 갔어요. 아시아에. 그쵸? 셀주크 투르크나 오스만 투르크 그쪽으로 갔다고요. 가서 뭐 해요? 오스만 투르크는 아니네. 죄송합니다. 셀주크 투르크 유로 갔어요. 가가지고 동방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가 무역이 발달해요. 그 중심에 이탈리아가 있던 거예요.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동방에서 있는 게 뭐냐? 후추 이런 거, 향신료, 비단 이런 것들. 즉 고가의 비싼 사치품들이 오는 겁니다. 되게 비싸요, 요즘. 근데 이 비싼 거는 잘 팔려요, 또.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어요, 이탈리아가. 근데 비잔티온 제국 학자들이 또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돈 있는 나라에 가는 게 좋잖아요. 갔더니 비잔티온 학자들이 이탈리아 사람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비잔티온 학자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힌트. 이들의 종교가 뭐예요? 비잔티움은 그리스 정교죠. 이름 자체가 그리스 정교예요. 즉 뭐예요? 그리스어가 공식어입니다. 비잔티움은. 근데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문학도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비잔티움 학자들이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이런 다 그리스어잖아요. 이게 비잔티움 학자들에 의해서 유입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앞서 얘기했듯이 지중해 무역으로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 갖고 문화에 굉장히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있었었죠. 그때 50년대. 그때 여러분 문화 뛰어난 거 뭐 아는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 문화 뛰어난 거? 그쵸? 어느 정도 좀 먹고 살아야 문화 생활이라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을 때 무슨 문화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게 지금처럼 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파급할 만한 그런 문화는 없잖아요. 있다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날 어때요? 우리 선조들이 가진 이 문화, 이거 여기다가 경제력, 문화력, 이런 경제력과 이런 것들이 더해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문화 선진국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로마, 이탈리아도 당연히 돈이 많았고 옛날에 또 잘 나갔었잖아요. 로마 제국 때.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고대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라오콘 군상이라든지 어떤 조각상도 그렸었죠.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도 일화 같은 걸 만들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치면 옛날에 뭐 지금 치면 이런 거죠. 약간 국뽕이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뭐 우리나라 영토리 고조선만 아니면 뭐 고구려만큼 만들자. 약간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고구려면 뭐 굉장히 강인한 무사라든지 그런 걸 아이템으로 해서 뭐 강개토 대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이템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이탈리아도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은 당시에 그리스도 되게 중시했어요. 그리스 학문에.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르네상스는 어쨌든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시 나오는 거고 중심은 일단 처음에 이탈리아였다.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탈리아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밀라노, 베네치아라든지 그다음에 로마 교황청도 하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가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이 약했죠. 힘이 약해요. 작은 나라잖아요, 다 각각. 그래서 프랑스라든지 당시 합스부르크, 뭐 오스트리아 제국이 있었어요. 합스부르크 제국. 그런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이탈리아를.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탈리아. 넘어가고. 그래서 그러면 그 르네상스의 어떤 그 내용이 뭔데? 라고 하면 교과서에는 이 사람이 안 나와요. 페트라르카. 페트라르카가 최초의 인문주의자입니다. 인문주의를 했던 사람이야. 페트라르카.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시를 썼어요. 시. 어떤 시? 애정시. 즉 애인에게 보내는 시 있죠. 그걸 썼습니다. 선생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에는 하나님을 위한 시를 써야 되는 거죠. 중세 시대 때는. 왜냐면 기독교, 크리스교 세계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거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근데 페트라이카는 자신의 그 라우탄가 애인 이름이 그 애인에게 쓰는 그 시를 썼어요. 그래서 최초의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어를 공부를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제자가 옆에 있는 보카치오입니다. 이 보카치오에게 그리스어를 공부해라 약간 조언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이 사람은 고대 라틴어 문헌을 연구했다고 써져 있잖아요. 라틴어가 로마 문자잖아요. 그쵸? 자, 일단 교과서에 없으니까 여기는 없으니까 이따 넘어갈게요. 네, 보카치오가 이제
이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이게 최초의 근대 소설로 알고 있어요. 데카메론. 데카메론은 책을 썼고, 데카메론이 데카가 10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0일간의 이야기예요. 10일간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세기 때는 이탈리아가 잘 나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흑사병. 몸이 흑색으로 검은색으로 변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인가가 사라져요. 이 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이 그 코로나는 사실 치사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근데 얘는 3분의 2가 넘어요. 거의 90%인가?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에서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이제 모여 살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러겠죠. 그래서 그 이 소설, 이 데카메론의 주인공들이 남자 여자들이 그 어디 산인가 숲으로 떠나요. 그 도시에서 벗어납니다. 일단은. 근데 여러분 벗어나는데 당시에 심심했겠죠. 심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마 10일 동안 10가지씩 이야기해서 100가지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 앞에만 조금 읽었어요. 앞에만 조금 읽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 성직자가 겉으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하고 되게 뭐 성스러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자다. 뭐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밤에는 몰래 여자를 만난대. 막 이런 약간 뒷담화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뒷담화가 재밌긴 한데 성직자도 인간이다 이 얘기예요.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잖아요. 뭐 식욕, 석욕, 그다음에 수면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나라하게 그냥 밝혀버리는 겁니다. 이 데카메론. 그래서 재밌어요. 이 데카메론이.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 보카치오의 작품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인간에 대한 탐구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세의 엄숙함을 깨고 인간의 숨겨진 욕망과 위선을 숨김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다음에 교과서에 또 안 나오네. 근데 이건 좀 중요합니다. 마키아벨론의 군주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마키아벨리즘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정치라는 것은 그 종교, 도덕, 여기랑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알기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좀 깨끗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무슨 사상과 연관이 있어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유교랑 좀 관련 있죠. 유교. 인을 중시하고 그렇죠?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군주라면 그 로드 그래서 지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라든지 제후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어야 되고 때로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또는 여우처럼 계략을 써가지고 꾀를 써가지고 상대를 이겨야 된다. 이게 이제 군주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깨죠.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군주라면 뭘 중시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해야 되잖아요. 지배자라면. 기독교 사이에서는 크리스교 세계인데.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한 거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 마키아벨리. 그래서 요 세 개의 작품은 여러분이 꼭 한번 죽기 전에 읽어봐야 할 작품들이에요. 선생님은 아직 데카메론밖에 안 읽어봤네요. 선생님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군주론을 옛날부터 읽어본다 했는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제가. 다음. 인체의 아름다움이 캠퍼스에 닿다. 그래서 신중심의 예술에서 벗어나. 중세시대 때는 뭐 예수님 그림이나 성모 마리아 그림이 많았겠죠. 근데 이때는 이제 인간의 그림이 그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안 담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천재화가 있죠. 이 사람이 그 모나리자 알아요? 그 여자인데 약간 눈썹 없는 여자 있잖아요. 그쵸? 눈썹 없는 여자. 그 여자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다가 말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얘 눈썹이 없어. 근데 이 여자는 이거 그리고 죽어요.
이제 모나가 약간 그 뭐지? 그 마담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리자.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니자죠. 마담 리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남자처럼 그렸네. 황금 그죠? 황금. 황금 비율을 썼다는 거 있고 원금법을 썼죠. 원금법.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고 이런 걸 최초로 썼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 미술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든지 또 해부학을 했어요. 해부학. 또 인체에 대해서 그 뭐 골격이라든지 뭐 피부 이런 것도 이제 연구한 사람이어서 굉장히 상세하다라고 하나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후의 만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 미 그런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거 미술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모나리자를 프랑스로 가져갔어요. 왜냐면 프랑스 국왕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불렀거든요. 돈 많이 주겠다 해가지고 픽업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 가져가. 그래서 그게 지금 프랑스 미술관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이 모나리자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냥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어쨌든 그렇고 미켈란젤로 이 사람도 미술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 뭐지? 철학가입니다. 그리고 시인이에요. 그래서 직업이 하나만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직업이 좀 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만능인이라 그래요. 만능인, 만능인. 능력이 만땅이다. 다양한 것, 천재다. 약간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만 잘한 게 아니에요. 다비드상은 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뭐 모르는 사람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대생이라면 한 번쯤 다 그려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비드가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뭐냐면 다윗과 그 뭐지? 골리앗이라고 있어요. 골리앗. 골리앗이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고 그다음에 다윗은 그 당시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얘가 1대1로 싸워요. 1대1로 싸우는데 다윗이 승리합니다. 골리앗에게 이거 돌 던졌어요. 돌 파매질을 해가지고 이 다윗의 직업이 양치기예요. 그래서 늑대를 물리칠 아이템이 있어요. 그 돌 팔매인데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헝겊인가? 약간 가죽 같은 거를 잘 다듬어가지고 거기다 돌이 감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돌려. 그래서 던져. 그래서 그 회전력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겠죠. 그게 이제 그 방심했던 그 골리앗의 그 뭐지 머리에 맞은 거예요. 그 뇌인가 거기 맞아가지고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순간에 역정돼요. 이 블레셋인가 이 골리앗이 거기나 그 나라가 원래 강했어요. 이 골리앗 때문에. 근데 골리앗이 죽으면서 그 전쟁의 판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뭐지 여기서 영웅이 돼요. 근데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질투합니다. 그래서 왕이 다윗을 죽이려 그래요. 그런데 그 사울의 딸이 있는데 딸이 아빠 나 쟤한테 반했어 해서 다윗이랑 결혼해요. 사이가 돼버렸네. 그 사울의 아들이 다윗과 친구가 됩니다. 다윗이 그만큼 매력적이야. 그런데도 사울은 쟤 때문에 왕보다 인기가 좋다고 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도 시기 질투해요. 자기보다 능력 뛰어 아무튼 그래 자기가 권력이 되게 센데 권력도 없는 놈이 지금 양치기나 했던 놈이 전 국민의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죽이라고 암살자 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지은 것이 시편이라는 글이에요. 시편. 이게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래서 아무튼 뭐 종교적인 얘기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시편이 뭐예요? 시니까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노래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려 했어요. 이 사람 아무튼 그 다비드의 뭐 그 올 루드를 조각한 게 다비드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각상인데 남자 거기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예술품이가 어쨌든 예술품이게 미켈란젤로고 피에타 이 라파엘로가 한 건데 이거 좀 여러분 이게 AI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잘못됐네. 피에타는 이 라파엘로가 그렸는데 최후의 만찬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 같은데요.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그 뭐지? 저녁 식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녁 식사. 저녁 식사를 했는데 여기 그 제자들의 각각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미켈란젤로가 실제로 술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그건 픽업해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보고 그린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있죠. 베드로. 베드로처럼 생겼는데 그 사람은 이게 그리고 그래서 진짜 약간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가장 배신 많이 할 것 같은 사람이 유다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이 약간 예수님이랑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근데 그 팔아넘긴 다음에 후회했죠. 어쨌든 그 유다도 약간 좀 그 사기칠 것 같은 뒤통수 칠 것 같은 사람 그 간상을 잘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그린 거예요, 이제 그렸어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그 과거에 천사처럼 생긴 사람을 찾아다가 이제 그렸대요. 근데 한 몇십 년 지나서 악마 같은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천사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라파엘로는 그 피에타는 뭐냐면 이제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이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작품이고 그다음에 보티첼리는 주로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죠. 나온다. 여러분 백이 쪽에 있습니다. 보티첼리. 세 명의 여신이 있어요. 여기 세 명의 여신이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의 여신 있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다음에 뭐 헬라 있나? 헬라가 들어가나? 헬라라든지 뭐 그런 여신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적으로 그렸다. 교과서에 보면 그 중세시대 때는 약간 좀 이상하게 그렸어요. 아무래도 그 인간의 돋보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 때 그래서 르네상스 때고 3대 천재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중에서 가장 그 고생을 안 한 사람은 라파엘로인데 고생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름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때부터 화가들이 전문가 직업이 됐어요. 그전에는 그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지? 별로 그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돈도 별로 못 벌고. 근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 미켈란젤로는 이제 돈을 많이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돈 줬던 사람이 권력자라든지 엄청난 부자들이었거든요. 아까 뭐 왕이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패스. 그다음에 르네상스 때는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피터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피터스. 피터가 이제 베드로가 바위라는 뜻이래요. 바위처럼 뭐 단단한가 뭐 이런 같은데 그 하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거치지 않고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려면 베드로를 통해서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그 파파예요. 파파. 교황입니다. 교황. 기독교 최고 수장이죠.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교황이 사는 데가 여기 성 베드로 대성당 이렇게 되는 거죠. 높고 뾰족한 고딕 양식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그쵸? 고딕 양식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첨탑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르네상스니까 옛날에 로마식 스타일, 그리스식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돔이 있고.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열주라는 건 기둥주자예요. 기둥이 이 나란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라든지 뭐 경희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면 대학 건물이 이래요. 앞에 이렇게 열주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대칭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성 베드로 대성당이 뭐다? 르네상스 양식이다. 뭐 이 정도만 나오는데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르네상스의 그런 시대의 분위기를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요게 여러분 보다시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양식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고 꾸민 게 많죠. 비쌌을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가 돈이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헌금 걷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요때 교회에서 꼼수를 씁니다. 꼼수를.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배워보겠고 어떻게 해서 교회는 이런 되게 크네요. 그쵸? 이게 사람인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이거 장난 아닐 겁니다. 당시에 이거 지으려면. 그쵸? 이거 지으려고 어떤 꼼수를 펼쳤을까요? 음, 다음 시간에 보고. 다음에 이제 교과서 103쪽에 보면 페이지가 이제 바뀌면 아이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이북이라는 것은 그 북쪽이라는 얘기죠. 알프스 북쪽의 르네상스. 알프스 북쪽에는 뭐 여러분 직관적으로 프랑스라든지 독일, 그쵸? 다 위에 뭐 영국, 그다음에 북유럽 뭐 다 있는 거죠. 자, 얘네들은 이제 16세기쯤에 이제 펼쳐지는데요. 자, 14세기 때 이 이탈리아가 이제 르네상스잖아요. 그쵸? 그런데 최초의 대학이 12세기 때 이탈리아 볼로나 대학이 있어요. 볼로나 대학. 이게 최초야. 그리고 얘가 이제 법이라든지, 그쵸? 라틴어 이런 거 공부시켰겠죠, 당연히. 그러면 당시에 뭐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데서도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갔어요? 볼로나 대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유학을 했어요, 여러분. 귀족들은 그 정도 생활비에 대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가 15세기 지나면요. 프랑스가 공격해 옵니다. 이탈리아가 나라가 약했어요. 돈이 많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더 못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넘어와요. 그래서 파리 대학교 만들고 영국은 옥스퍼드 대학교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얘들이 르네상스를 체험하고 오잖아요. 배워왔잖아요. 르네상스가 있다는 걸.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이 아이프스 이북에서는 당시에 이탈리아보다 자유성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유는 기본적으로 좀 돈이 있어야 자유로워요, 여러분. 그렇겠죠. 돈이 없으면 자유롭기가 힘듭니다. 뭐 거지가 됐건 아니면. 그렇죠. 일해야 되잖아요, 계속.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알프스 이북은 자유롭지 않아요. 도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봉건제가 되게 강했습니다. 봉건제는 농촌 사회죠. 장원제니까, 장원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는 사람들이 먼저 이 교회, 여기를 많이 비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해요. 반대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 데카메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술 작품 등 해가지고 개인의 아름다움 이런 거 되게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미적이라 그래요. 신미적. 아름다움의 그 추구하는 거 이런 거 신미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이 비판은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거가 뭐냐? 그러면 103쪽에 있는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라는 책입니다. 우신예찬은 예찬한다. 예찬한다는 것은 뭐 그 찬양한다 이런 걸로 보셔도 돼요. 누굴 찬양하느냐? 우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신. 우는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신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뭘 비판하느냐? 교황이 잘못한 것을 막 써놨어요. 교황 자기는 예수님이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뼈 빠지게 뭐 설교하고 막 그런 순교하고,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종교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 고생도 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그냥 그 자기 배떼지나 이제 배떼지나 이제 불리고, 그리고 나쁜 짓 하고 있고 막 그런 걸 그대로 쓴 겁니다. 그 데카메론도 사실 그러고 보니까 안 쓴 건 아닌데 얘는 좀 그래도 강도가 약해요. 근데 얘는 세. 얘는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이 직접 이 독일 같은 데는 지배하고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향력. 근데 그걸 비판하고 하니까 이, 이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지성인들이 우신 에라스미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친하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미스는 평생 편지가 한 2만 통 정도 돼요. 여러 사람들하고 교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2만 개 채팅 창이 있었다. 약간 이렇게 봐야 되나? 지금으로 치면요. 메시지가 그 정도 됐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편지를 보낸 거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뭐라고 해야 할까?
인문학자 중에 그 교황 같은 인문학자예요. 그래서 인문학자의 왕이었다는 별명이 있었어요. 인문학자의 왕이다. 에라스미스가. 그리고 그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추기경이에요. 여러분 추기경. 교황 밑에가 추기경이에요.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추기경입니다. 성직자 중에서 추기경.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왕이랑 코드가 안 맞아요. 자신의 왕이 헨리 8세예요. 이 헨리 8세가 자신의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이혼. 근데 이 크리스교에서는요. 이혼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토마스 모도 반대했겠죠. 그래서 토마스 모는 목이 잘려요. 왕이 얘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게 유토피아라는 게 있어요. 유토피아. 어디에도 없다. 토피아. 뭐 나라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분 크린토피아 이런 얘기 들어봤죠. 크린토피아. 국가. 어디에도 없는 뜻이 어디에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토피아.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향이라고 그래요. 이상향. 뭐 여러분 좋아하는 남자 여자를 이상향이라고 그러죠. 너의 이상형이라고 그러죠. 이상형. 약간 그런 겁니다. 즉 현실에 없는 겁니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국가. 되게 좋은 국가인데 현실은 없다. 얼마나 좋냐? 유토피아는요. 하루에 무조건 8시간 이상 자야 돼요. 그리고 노동은 무조건 6시간 이하로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프리예요. 그리고 결혼은 무조건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 끝. 그냥 목사님, 그러니까 성직자 앞에 가가지고 저희는 사랑합니다 하면 끝. 뭐 예식장 다 필요 없습니다. 돈 쓰는 거 집 마련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둘이 좋아하면 돼.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는 없다는 거죠. 근데 유토피아에서는 이제 그 영국 사회를 비판하는 대목이 있어요. 영국은 당시에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거 했어요. 인클로저는 울타리치기라는 거예요. 인클로저. 울타리를 왜 치냐면 양을 길렀어요. 양. 농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농사 안 짓고 양을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털 있죠. 그걸 양모라 그러잖아요. 양모를 수출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버니까 당연히 농사 안 짓고 울타리를 짓죠. 그러면 농노 있죠. 농민들은 자기 땅이 없으면 농사 못 짓죠. 걔는 거지가 됩니다. 왜냐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유토피아에서는 토마스 모어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회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토마스 모어는 왕이 이혼하는데 왕이시여 이혼 왜 하십니까?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지 마세요 하다가 아 그래 난 네가 싫어. 너 죽어 해서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토마스 모어는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돈키호테 같은 것도 약간 돈키호테도 이제 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특히 기사를 비판했어요. 돈키호테는 읽어보신 분은 아시죠? 돈키호테가 기사인데 약간 또라이잖아요. 약간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막 풍차보고 저거 괴물이다 하고 막 돌진하고 그쵸? 그 이제 중세 기사를 약간 꼬집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 알프스 이북. 사실 알프스 이북이 맞나?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저자는 에스파냐 사람인데 어쨌든 이탈리아 아니면 다 알프스 이북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이탈리아 아니면 그냥 다 알프스 이북이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술도 교과서에 있긴 있네요. 103쪽에 그 불이혈 해가지고 농민의 결혼식 해가지고 서민적인 것 요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얘가. 다음에 넘어가서 북유럽 인문주의자 이거 이제 설명했죠. 에라스미스 그래서 성직자의 부패와 교회의 허식을 풍자했다. 초기의 크리스교 정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나라에 교회 만든 적이 없죠. 이 사람은 야외에서 설교하셨잖아요. 뭐 자기가 돈이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제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 사람 예수님은 심지어 음해 받아가지고 그냥 십자가라는 그 사형수들에게 주는 벌이에요. 이게 형벌이에요. 이거를 거의 모욕을 주신 거죠. 이걸로 돌아가셨어.
그다음에 토마스 모어는 영국 사람입니다. 에라스미스는 네덜란드 사람이고, 세르반테스는 이제 어디 사람이요? 축구 강국인 스파인, 돈키호테. 그래서 중기사들을 조롱했다. 근데 이 돈키호테를 도와주는 그 은빛의 기사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은빛의 기사. 그 마을에서 가학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와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북유럽이 아니라 뭐라고요? 알프스 이북이라고요. 알프스 이북. 여기 기억하세요. 이름에 스가 들어가면 알프스 이북이라고 이렇게 딱 정리해놨죠. 이게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죠. 그렇죠? 이 브리얼이라는 사람이 그린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르네상스 때 인문주의자로 인간 중심적인데 그것에서 좀 뛰어넘어서 자연도 관찰한다고 했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그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이라는 걸 만들어요. 활판.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깎아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깎아요. 뭐 A, B, C 깎은 다음에 그걸로 그 뭐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대량으로 복사하는 거죠. 그러다 잉크 묻혀가지고. 예전에는 여기 보면 어때요? 필사, 직접 그림이 씁니다. 그래서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몇 개월, 심지어 뭐 1년 이렇게 걸렸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비싸요. 우리나라 치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합니다. 요 책 하나에. 그래서 양피지라 그래. 양피지. 이 겉에를 양피지. 양 가죽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두툼한 거 있죠. 책 중에 양피지. 엄청 비싸요. 귀족이라든지 돈 있는 성직자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평민의 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책을 본다는 것은요, 귀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귀한 사람이 되려면 독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인터넷으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보면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스스로 그걸 하셔야 돼요. 어쨌든 저쨌든 그랬는데 15세기 때 600년 전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활판 인쇄술로 책을 하루에 300권인가 이렇게 찍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더 많이 찍지만 그렇죠? 기계로. 근데 보세요. 여기는 이게 적어도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 몇 배나 지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탈리아 르네상스 때 돈이 많이 벌었죠. 평민도 돈이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귀하게 되기 위해서 뭘 했겠어요? 책을 읽었겠죠. 그때 나왔던 작품이 아까 보카치오의 테카메론이라든지 에라스미스의 우신예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식인과 지성인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이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기 때 충분히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하지만 아직도 독서가 무엇인지 그게 잘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을 귀하게 여긴다면 반드시 독서를 하십시오. 우리 선생님이 알려준 뭐 데카메론이라든지 뭐 돈키호테, 유토피아, 무신열차도 좋고 청소년 권장 독서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치면 거기서 청소년용으로 아니 어린이용으로 봐도 좋아요. 여러분 다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뭐 태권도 배우거나 주짓수 배우면 처음부터 뭐 높은 수준의 그걸 하진 않잖아요. 다 단계라는 게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1, 2년 하면 다 바뀌어요, 여러분. 자, 이게 구텐베르크.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텐베르크의 할판 인쇄술보다 어쨌다? 더 없었다. 우리나라가 괜히 문화 강대국이 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지성인이 우리나라가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할판 인쇄술은 지식이 아까 평민을까지 갔잖아요. 그쵸?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종교 개혁에 영향을 줘요. 종교 개혁. 종교가 개혁돼요, 여러분. 서유럽에서 크리스교가 바뀐다고요. 바뀌다기보다는 약간 좀
나눠지는 느낌? 그럼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되겠고, 또 한 103쪽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죠. 바로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뭐가 발달했냐면 지동설이라는 게 나요. 지구가 돈다죠. 지동, 움직일 동이잖아요. 동, 운동할 때 동자잖아요. 지구가 운동한다. 청동설, 하늘이 운동한다.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 위에 하늘, 그러니까 별이랑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게 돈다는 거죠. 보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청동설이 맞죠. 그쵸? 그런데 현실은 진짜 관측해 본 결과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이게 맞죠. 이게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지동설을 얘기하면 당시에 뭐예요? 민폐입니다. 민폐예요, 민폐. 이건 민폐야. 왜 민폐? 민폐이기보다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청동설이 사실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여기다가. 그쵸? 우리 여기 살잖아. 그러니까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게 다 돌게 이게 사실로 봤어요. 요거 얘기하면 그 교황청에서 혼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지동설, 지구가 운동한다는 것을 주장해 글을 썼어요. 책을 써놓고 이거를 뭐 했어요? 출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혼날까봐.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이걸 출판해, 죽기 전에. 갈릴레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망원경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망원경을 발명해서 이걸로 관측해 보니까 지동설 뿐만 아니라 이상한 걸 발견해요. 뭘 발견했냐면 이 태양이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이 달도 그렇고. 우리 이거 상식이잖아요. 울퉁불퉁하죠, 당연히. 그쵸? 이 분화구도 많고 달에 보면. 근데 이것도 얘기하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교회에서는 교황은 뭐 태양이고 왕은 달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얘네는 순원으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갈릴레이가 그딴 얘기하니까 갈릴레이를 종교 재판에 부릅니다. 여러분 종교 재판에 가면 웬만하면 사형이에요. 이단이 되면. 그래서 갈릴레이가 뭐 혼자 뭐라 그러지? 아 이거 자기가 말한 거 취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살려만 드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택연금이에요. 그러면서 갈리아가 혼잣말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모랄로그를 했다고 하지만 독백을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힘이 약해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때 르네상스가 딱 됐다 해가지고 다 인간 중심적이다 아닙니다. 그러진 않아요. 그다음에 뭐 그 밖에 과학에는 뭐 화약이 개량됐고 그 기사들이 이제 필요 없죠. 여기 그림 이미지에서 봤듯이 그렇죠. 맞으면 아휴 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가사 가면 이게 턱시도라는 남자 정장 있죠. 야 이거 이런 걸 약간 좀 지금 바뀌었죠. 그다음에 나침반이 개량해서 먼 데까지 갔다 이렇게 이것도 지구가 둥그렇다는 것을 알고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죠. 먼 데로. 이런 게 다 르네상스다. 그러니까 정과 다른 어떤 그런 신선한 세계라고 선생님이 약간 느껴서 그런지 이 시대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좀 새롭네요. 또 여기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다시 한번 자 읽어보시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볼게요. 수고했습니다.